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죽어라 혼실했어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눈 안 깨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희 부모가 명절날 시댁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라고 가르치디? 이게 어디서? 1년 중 며느리들에게 가장 가혹한 전쟁터,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다. 수진에게 이번 추석은 여느 때보다 중요했다. 지난번 시아버지 생신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완벽한 며느리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양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가스레인지 화구 4개가 전부 풀가동 중이었다. 그중 메인은 단연 거대한 찜솥에서 끓고 있는 한우 갈비찜이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무조건 최고여야 한다는 박 여사의 지론에 따라 수지는 백화점 5플런까지 감행하며 가장 비싼 2+1 등급 한우를 공수해왔다.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 양념을 재우고 밤새 기름을 걷어내며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닦을 새도 없었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잡채도 당면이 불기 전에 볶아내야 했다. 거실 한편에는 그녀가 고심해서 고른 고가의 홍삼 세트와 굴비 세트가 추석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명절상과 비싼 선물들이야말로 자신의 도리를 증명하는 확실한 면죄부라고 믿으며 터져나오는 한숨을 삼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누이가 들어섰다. 명절이라 한껏 꾸민 모습이었다. 옳게 고생이 많네. 건성으로 인사를 던진 시누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을 쓱 훑어보더니 전을 부치고 있던 박 여사 옆에 털썩 앉아 전 하나를 집어먹었다. 그러고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얘 또 지훈이 늦는다고 엄마한테 하소연했어? 명절 앞두고 남자가 일하다 보면 접대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맨날 엄마 들들 볶고 동생 기죽여?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말이라곤 믿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수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렀다. 추석이잖아.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 내가 참아야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국자를 저었다. 그런데 이어진 시누이의 말은 수진의 귀를 의심케 했다. 아, 맞다 올게. 나 급하게 막을 때가 있어서 그런데 한 1,000만 원만 융통 안 될까? 다음 달에 갯돈 타면 바로 줄게. 방금 전까지 수진의 인격을 짓밟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명절 아침부터 돈 이야기라니. 수지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갈비찜 냄비에서 김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뗐다. 형님,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엔 저희도 적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명절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여의치가 않아요.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뭐, 여의치가 않아? 옳게
지금 돈 없다고 유세 떠는 거야? 엄마, 얘 좀 봐. 내가 오죽 급하면 만만한 올케한테 손 벌렸겠어. 그걸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네. 평소에 그렇게 싹싹한 척하더니 다 가식이었네, 가식.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박 여사마저 전 붙이던 손을 멈추고 혀를 찼다.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다고. 좋은 날 이게 무슨 행패야.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난 수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며 느꼈던 모멸감과 억울함이 가장 잘 보이고 싶었던 추석날 아침에 폭발하고 말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거칠게 내려놓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형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죽어라 헌신했어요. 제 커리어 포기해가며 희생하고 어떻게든 며느리 노릇하려고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했다고요.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거실에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신우이의 손이 수진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얼얼한 통증과 함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눈 안 깔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희 부모가 명절날 시댁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라고 가르치디?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신우이는 분이 안 풀린 듯 삿대질을 해댔다. 박 여사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수진을 비난하고 있었다. 집안 가득 퍼진 갈비찜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모녀를 바라보았다. 맞은 뺨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바쳤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그 비싼 한우 갈비찜과 명절 선물들이 이 한 번의 손찌검으로 철저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도리와 희생의 가치는 이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주방엔 아직 반도 못한 차례 음식 재료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신우이의 악에 바친 고함과 박 여사의 탄식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소음들은 수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추석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화끈거리는 뺨에 닿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자각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이런 가짜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는 처절하고도 명확한 끝이었다. 수지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의 차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낯선 아파트 단지의 외진 주차 구역에 멈춰 있었다. 시동을 껐지만 차 안은 여전히 그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마취가 풀린 것처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고 턱관절이 얼얼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룸미러를 돌려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새벽부터 공들여 한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있었고 왼쪽 뺨에는 신우이의 손자국이 붉고 선명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 비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참았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아, 흐흑. 수지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차창 밖으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선물 꾸러미를 든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석날,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주마등처럼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바쳤던 그 수많은 시간과 돈, 감정들. 찜솥 안에서 끓고 있을 그 비싼 한우 갈비찜이 떠올랐다. 그 고기 덩어리들이 마치 자신의 난도질 당한 자존심 같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며느리라는 성은 모래성보다도 허약했다. 단 한 번의 손찌검으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남편 지훈이었다. 수지는 액정에 뜬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끊어지기 직전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미쳤어? 제사상 다 차리다 말고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수진의 귀를 의심했다. 남편의 첫마디는 아내의 안부가 아니었다. 엉망이 된 추석 차례상과 화가 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다. 당신, 지금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못 봤어? 형님이 날 때렸다고. 알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건 누나가 심했지.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명절날 어른들 다 계신 데서 그렇게 대들고 뛰쳐나가면 어떡해. 엄마 지금 뒷목 잡고 누우셨어. 누나도 울고불고 난리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오해 풀고 사과드리고. 사과?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아, 진짜 왜 이래? 당신 원래 싹싹하고 참을성 많잖아. 오늘따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서 일을 키워? 그냥 눈 딱 감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일을. 툭! 수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들을 가치도 없었다. 남편에게 자신은 그저 시끄러운 집안 소음을 잠재워줄 성능 좋은 소음기에 불과했다. 그녀가 그토록 애쓰며 유지해온 평화는 그녀 혼자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가짜 평화였다. 수지는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차 안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리는 차 안에서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눈물은 말랐고 더 이상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깊고 서늘한 허무함, 그리고
섬뜩할 만큼 명료한 자각이었다. 나는 그동안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었던 거지?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 싸운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비난받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 비겁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지옥도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수지는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차는 시댁이 아닌, 친정도 아닌, 아무도 없는 낯선 도로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더 많이 참기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편안하고 익숙했던 가짜 세계를 깨부수는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시작이었다. 수진이 도착한 곳은 지도 앱을 켜고 아무 곳이나 찍어서 달려온 이름 모를 동해안의 작은 모텔이었다. 명절 연휴라지만 비수기의 바닷가는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확 끼쳐왔다. 평소에 수진이라면 기겁을 하고 다른 숙소를 알아봤겠지만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딱딱한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뺨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가슴 정중앙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렸다. 그녀는 꼬박 이틀을 그 방에서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수지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정적,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손은 반사적으로 머리맡에 핸드폰을 찾았다.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을까?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회사에는 뭐라고 둘러대지? 수백 가지의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녀의 심장을 조였다. 당장 전원을 켜고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마약 중독 금단 현상처럼 온몸을 떨게 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꺼진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방 구석으로 집어던졌다. 쾅!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그것은 수진이 지난 1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착한 여자 콤플렉스와의 첫 번째 투쟁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며칠 못 감아 떡진 머리, 퀭한 눈동자, 푸석푸석한 피부. 시댁에 갈 때마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우아한 며느리 오수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 여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았다.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불편한 진실이 거울 너머에서 말을 걸어왔다. 너 그동안 착한 척 하느라 애썼다. 근데 솔직해지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아니잖아. 넌 그저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비굴하게 굴었던 거잖아. 그 비싼 선물들, 내 불안감을 덮으려는 뇌물이었잖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피해자여야 했다. 저 못돼 먹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련한 희생자여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발가벗겨진 진실은 너무나 아팠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헐값에 팔아넘긴 방조자였다. 신우이가 따귀를 때릴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지난 10년간 수진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으악! 수진은 거울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비겁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처절한 혐오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얼굴이 찢어져라 거칠게 씻어냈다. 그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내려는 듯이 한참을 그렇게 자신과 싸우던 수지는 모텔 밖으로 나갔다. 잿빛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그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모래사장 위에 섰다. 추웠다. 외로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불안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핸드폰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조시 웨이츠킨이 말했던 투쟁의 영역이 바로 여기였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자기 혐오, 불확실성 속에 발을 담그고 버티는 것. 그녀는 시린 눈으로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와 신발을 적셨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차가운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땅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잿빛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얇은 카디건을 뚫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 했다. 수지는 모래사장에 서서 시린 눈으로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와 신발을 적셨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 자기 혐오 속에 발을 담그고 버텨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란 얼마나 나약한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세상에 나 혼자라는 압도적인 공포감이 밀려오자 금세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전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엉엉 울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이 남았다. 수지는 홀린 듯 다시 모텔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 이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소록을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엄마라는 두 글자 위에서 멈췄다. 누르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괜찮은 척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그 무너짐이 절실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두 번 가기도 전에 달칵. 여보세요? 수진이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늘 듣던 그 평범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고 올라왔다. 수진아, 너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엄마의 촉은 무서웠다. 딸의 침묵만으로도 이상 기류를 감지한 것이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새어나오는 끄끄대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수진아, 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괜찮니? 응. 이서방이 너한테 뭐라고 해? 작가가 요청하신 대사가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진의 내면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터져버렸다. 그동안 시댁에서 어떤 모욕을 당해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친정엄마 앞에서는 늘 괜찮아. 어머니가 잘해주셔. 그이도 나한테 잘해라며 밝게 웃었던 그녀였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꽁꽁 숨겨왔던 그 썩어 문드러진 속내가 엄마의 걱정 어린 그 한마디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것이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속여가며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발버둥 쳤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서럽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아, 엄마. 흐엉. 수지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뺨을 맞았을 때도 차 안에서 혼자 울 때도 참아냈던 진짜 눈물이었다. 아니야, 이서방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아파. 나 어떡해 엄마. 모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맞은 뺨의 통증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울음 섞인 탄식이 들려왔다. 그날 밤 수지는 낯선 바닷가 모텔방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안전한 품에 안겨 가장 처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다. 그것은 긴 투쟁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허락된 가장 나약하고 솔직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깨어났다. 밤새 엄마와 통화하며 1년치 눈물을 다 쏟아낸 후였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지난 1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낯선 모텔방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도, 친정으로 도망가 엄마 품에 숨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회피일 뿐이었다. 조시 웨이츠킨이 말한 투쟁의 영역은 바로 그녀가 발을 딛고 서야 할 현실 한복판에 있었다. 수지는 짐을 챙겨 체크아웃을 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우리 집을 찍었다. 예전 같으면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의 감정 스위치는 완전히 꺼져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남편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곤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제정신이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어제 하루 종일 전화기는 꺼놓고 처갓집 식구들 다 걱정시키고 내가 너 때문에 어제 본가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훈의 첫마디는 아내의 안부가 아닌 자신의 체면과 본가의 평화가 깨진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 과거의 수진이라면 이 순간 패닉에 빠져 미안해,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머니는 괜찮으셔? 라며 빌었을 것이다. 아니면 같이 소리를 지르며 진흙탕 싸움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아주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 서늘하고 텅 빈 눈빛에 지훈은 순간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뭐야? 사람 말을 무시해? 너 진짜 왜 이래? 누나가 때린 건. 그래, 누나가 잘못했어. 그건 내가 사과받아낼게. 근데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이혼하자. 수진의 입에서 나온 건 변명도, 사과도, 울음 섞인 하소연도 아니었다. 건조하고 낮은, 사무적인 어조의 한마디였다.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야, 오수진. 너 진짜 돌았냐? 고작 딱이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이혼 소리가 나와? 내가 누나한테 사과시킨다고 했잖아. 지훈이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존하고 있었다. 남편의 분노라는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고작 딱이 한 대? 수진이 피식,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지훈 씨, 당신 눈엔 그게 고작 딱이 한 대로 보여? 내 눈엔 지난 10년이 보여. 당신 식구들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할 때마다 방관했던 당신, 내가 비싼 선물로 그 사람들 환심 사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역시 우리 와이프 최고라며 내 불안을 이용했던 당신. 그리고 어제 내가 맞았을 때 나보다 당신 엄마, 누나 기분 먼저 살폈던 당신이 보여.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엔 물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어제 그 집에서 죽었어. 당신이 알던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오수진은 그 따귀를 맞는 순간 죽었다고. 그러니까 선택해. 이대로 나랑 끝낼 건지 아니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흔들리는 지훈의 눈동자를 직시했다. 죽어버린 그 여자 대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불편하고 낯선 여자를 데리고 당신 어머니 앞에 가서 제대로 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건지. 그것은 수진이 생애 처음으로 타인에게 던진 목숨을 건 최후 통첩이었다. 더 이상 양으로 때우는 가짜 평화는
없다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공은 남편 지훈에게로 넘어갔다. 지훈은 결국 수진을 선택했다.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수진의 서늘한 눈빛에서 느낀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지금 수진의 옆에 서서 본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한우 세트도 과일 바구니도 없었다. 그녀는 빈손이었지만 지난 10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무장한 상태였다. 들어와라.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집안 공기는 무거웠고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차 2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오늘은 핵심하고만 싸워야 했다. 수진과 지훈이 소파 맞은편에 앉자마자 박 여사의 입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제정신이니? 명절날 그 난리를 쳐놓고 전화 한 통 없이 며칠씩 잠수를 타?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내 형님이 좀 욱하는 게 있어도 그렇지. 어디 손윗사람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때문에 내 얼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알아?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피해자 코스프레, 논점 흐리기, 죄책감 자극하기. 과거의 수진이라면 이쯤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을 것이다. 옆에 앉은 지우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수진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어머니, 저 오늘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이게 진짜. 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정말 애썼어요. 제가 가진 돈, 시간, 에너지 다 갈아 넣어서 헌신하면 언젠가는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석날 형님한테 뺨을 맞고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비싼 고기를 사오고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어머니한테 저는 그냥 부리기 쉬운 며느리일 뿐이라는 거리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 밥을 굶겼니? 옷을 벗겼니? 제 마음을 굶기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니. 선물 공세로 환심 사려 하지 않을 거고 부당한 대우 참아가며 착한 며느리 연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손으로 왔어요. 앞으로도 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올 겁니다. 거실에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만 뻐끔거렸다. 그러다 곧 화살을 옆에 앉은 아들에게로 돌렸다. 야, 유지훈. 너는 저게 저런 막말을 짓거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수지는 옆에 앉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지훈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지훈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착한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어머니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불편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 보았던 아내의 죽은 눈동자를 기억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뭐라고? 너 지금. 수진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랑 누나 그동안 수진이한테 너무했어요. 저도 나빴고요. 중간에서 힘들다는 핑계로 수진이가 당하는 모욕들 다 모른 척 했어요. 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저희 부부예요. 수진이 함부로 대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랑 같아요. 앞으로 수진이한테 사과하시고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저도 어머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아이고,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나가. 닭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예전 같으면 달려가 주무르고 난리가 났을 테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나중에 대화가 가능하실 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지는 정중하게 하지만 사무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 나갔다. 지훈이 그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박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차에 탔다. 화해의 포옹도 눈물의 키스도 없었다. 그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처럼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확인할 뿐이었다. 차 시동을 걸기 전 지훈이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알기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았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주 길고 지루하고 불편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가짜 평화라는 마약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가장 불편한 진실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것만이 진짜 관계를 배우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박 여사의 집은 폭격을 맞은 듯 고요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정말 발길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은 괘씸해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안 곳곳에서 며느리의 부재가 느껴졌다. 냉장고를 열면 늘 꽉 차 있던 반찬통들이 비어 있었고 베란다 화분들은 물을 못 먹어 시들어갔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정막이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제잘거리며 채워주던 그 가식적인 활기마저 사라지자 노인의 집은 무덤처럼 가라앉았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응시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여전히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또다시 들이닥쳤다. 이번엔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혼 문제였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았다며 악을 쓰고 울부짖는 딸을 보며 박 여사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엄마, 올케한테 전화 좀 해봐. 그 기집애가 아는 변호사 많다며. 지금 내 전화는 다 차단했나 봐. 빨리 전화해 보라니까.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신우이는 또다시 수진을 찾았다. 그것도 도움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태도였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또 끊어졌다. 세 번째 걸었을 때 낯선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뭐야? 이 기집애가 진짜. 신우이가 욕설을 내뱉으며 박 여사의 전화기를 뺏으려 할 때였다. 띵동.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엔 굳은 표정의 지훈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야, 유지훈. 너 내 마누라 단속 똑바로 안 해?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지훈은 예전처럼 누나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누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진이 번호 바꿨어.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안 가르쳐줘. 뭐? 아, 너 지금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당장 번호 내놔. 내가 그 기집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누나. 지훈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처음 보는 동생의 서슬 퍼런 모습에 신우이가 멈칫했다. 수진이 내 아내야. 그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누나가 때리고 엄마가 모욕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나간 사람한테 지금 또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염치라는 게 없어? 뭐?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오죽 급하면 누나가 알아서 해. 왜 맨날 수진이한테 짐 떠넘겨? 수진이가 누나 감정 쓰레기통이야? 하녀야.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엄마도 똑똑히 들으세요. 저 오늘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누나나 엄마가 수진이 찾거나 괴롭히면 저 정말 엄마 아들 안 합니다. 호적 파서 나갈 거예요. 지훈아, 너 그게 무슨.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진심이에요. 수진이 지키려면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부부 좀 내버려 두세요. 수진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진 죽어도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다. 항상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막내 아들의 저주 같은 선언. 그것은 박 여사와 신우이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한 충격이었다.
신우이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행을 받아줄 유일한 샌드백이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 여사는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호적을 파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설이 하나뿐인 아들을 영영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공포가 늙은 노인의 심장을 조여왔다. 텅 빈 집안에 신우이의 울음소리와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처절한 후회의 시작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야, 유지훈. 너 내 마누라 단속 똑바로 안 해?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데. 지훈은 예전처럼 누나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누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진이 번호 바꿨어. 나도 몰라. 안다고 해도 안 가르쳐줘. 뭐? 너 지금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당장 번호 내놔. 내가 그 기집애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누나. 지훈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처음 보는 동생의 서슬 퍼런 모습에 신우이가 멈칫했다. 수진이 내 아내야. 그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누나가 때리고 엄마가 모욕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나간 사람한테 지금 또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염치라는 게 없어? 뭐?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오죽 급하면 누나가 알아서 해. 왜 맨날 수진이한테 짐 떠넘겨? 수진이가 누나 감정 쓰레기통이야? 하녀야.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엄마도 똑똑히 들으세요. 저 오늘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누나나 엄마가 수진이 찾거나 괴롭히면 저 정말 엄마 아들 안 합니다. 호적 파서 나갈 거예요. 지훈아, 너 그게 무슨... 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진심이에요. 수진이 지키려면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부부 좀 내버려 두세요. 수진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진 죽어도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지우는 그 말을 남기고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엔 정적만이 흘렀다. 항상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막내 아들의 저주 같은 선언. 그것은 박 여사와 신우이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한 충격이었다. 신우이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행을 받아줄 유일한 샌드백이 영영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 여사는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호적을 파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설이 하나뿐인 아들을 영영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공포가 늙은 노인의 심장을 조여왔다. 텅 빈 집안에 신우이의 울음소리와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처절한 후회의 시작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수진과 지우는 많이 달라졌다. 주말마다 본가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시간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취미와 휴식으로 채워졌다. 수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지훈 역시 아내의 진짜 미소를 보며 안정을 찾았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회피하거나 참는 대신 치열하게 부딪히고 대화하며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댁과는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진의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의 감정이 아니었다. 일생을 가족에 헌신했으나 결국 고립되어 버린 한 노인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었다. 추석 전날 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내일 잠깐 본가에 다녀올까? 지훈이 놀란 눈으로 책에서 시선을 뗐다. 뭐, 당신 괜찮겠어? 안 그래도 돼. 엄마도 누나도 아직 당신 볼 면목 없을 텐데.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래. 긴 시간 있을 생각은 없어.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본가로 향했다. 수진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 대신 박 여사가 평소 좋아하던 동네 떡집의 송편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과도한 양의 선물이 아닌 담백한 마음의 표시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잔뜩 긴장한 박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박 여사는 1년 전보다 훨씬 늙고 작아 보였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덤덤하게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왔니? 들어와라. 거실은 여전히 적막했다.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혼 소송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박 여사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표독스러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저기, 밥은 먹었니? 뭐라도 좀 내올까? 갈비찜은 안 했지만 잡채라도 좀 할 걸 그랬나? 항상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끼니를 걱정하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그것은 박 여사 나름의 가장 서툴고 불편한 사과의 방식이었다. 수지는 박 여사를 불러 세웠다.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밥 먹고 왔어요. 그냥 얼굴 뵙고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이거 송편인데 따뜻할 때 드세요. 수지는 식탁 위에 송편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수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몸을 돌렸다. 지훈 역시 짧게 목례하고 아내를 따랐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등 뒤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니면 외로움에 지친 노인의 푸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가슴속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응, 괜찮아.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어떤 가식도 없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명절 풍경도 눈물의 화해도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준 상처를 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이 불편한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지난 10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가장 정직하고 건강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는 것을. 이후에 인성이 안 좋았던 신우이의 삶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믿었던 남편은 젊은 내연녀와 해외로 도주했고 남겨진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이었다. 친정엄마 박 여사마저 아들과 절연당할까 두려워 딸의 전화를 피했다. 그날 밤도 신우이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떡진 머리에 퀭한 눈동자, 술에 절어 붉게 상기된 얼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인이었다. 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다 너 때문이야. 술에 취해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던 신우이는 문득 자신이 내뱉는 이 저주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옳게 수진에게 밥 먹듯이 퍼부었던 말들이었다. 내가 들어오고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너 때문에 엄마가 늙는다 늙어. 돈 버는 남편 기죽이지 마. 순간 머릿속에서 플래시백이 터졌다. 자신이 쏟아내는 모욕을 감내하며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 훔치던 수진의 등짝. 자신이 뺨을 때렸을 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갑게 식어버렸던 수진의 눈동자. 아.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에는 괴물이 서 있었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남을 짓밟고 화풀이하며 자신의 불행을 전가하는 추악한 인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배신감.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수진에게 매일같이 선사했던 지옥이었다.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짓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크고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와 심장에 박힌 것이다. 으흐흑, 윽.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신우이는 더럽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난생 처음 마주한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에 대한 공포와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의 통곡이었다. 수진과 지훈이 박 여사 집을 막 나서서 주차장으로 걸어오던 참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들의 차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낡은 외투에 푹 눌러쓴 모자.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만큼 초라한 행색이었다. 신우이였다. 수진을 발견한 신우이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예전에 당당하고 표독스러웠던 기세는 흔적조차 없었다. 누나, 여기서 뭐해? 지훈이 경계하며 수진 앞을 막아섰다. 신우이는 동생의 방어적인 태도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힘겹게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옳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수진은 차분하게 신우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신우이는 수진의 맑은 눈을 마주하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옳게.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 내가 지금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할게. 그냥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했던 모든 언어 폭력과 갑질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지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수지는 가만히 신우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처절한 몰락이 안쓰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신우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안아주지 않았다. 섣부른 위로는 그녀의 진정한 반성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형님. 수진의 부름에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형님이 저한테 준 상처들 평생 잊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생각은 마세요. 신우이가 다시 흑흑거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형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나오세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형님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지훈도 누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신우이는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확인한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수지는 시어머니의 서툰 사과와 신우이의 처절한 참회를 모두 받았다.
그것으로 지난 10년의 지옥 같았던 투쟁은 막을 내렸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되찾은 가장 현실적이고 값진 결말이었다. 수진의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방금 쪄낸 따끈한 송편과 향긋한 국화차가 놓여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백발이 성성한 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무화과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조금은 어색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는 길에 과일 가게에 무화과가 참 좋더라. 내 생각나서 사왔다. 어머, 감사해요. 저 무화과 진짜 좋아하는데.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신우이는 재혼하여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우는 승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주말이면 꼭 본가에 들러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물론 박 여사는 여전히 가끔 잔소리를 했고 수지는 여전히 시댁이 조금은 불편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거나 가짜 웃음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싫은 건 싫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박 여사 역시 며느리의 거절을 서운해하기보다 인정하려 노력했다. 수지는 찻잔을 들며 생각했다. 완벽한 화해나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이 불편하지만 건강한 균형이야말로 가토록 치열했던 투쟁 끝에 얻어낸 가장 값진 보석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진과 박 여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들의 지난 날은 아프고 시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노년의 보석상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수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날과 닮아 있어 마음 한구석이 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 씨처럼 상처받고 박 여사님처럼 후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빛나는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 노년의 보석 상자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노년의 보석 상자가 신이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